서울의 고층 빌딩 사이에 자리한 건축사무소의 대형 창문으로 무겁게 내리는 빗줄기가 보였어요. 김민주는 자신이 설계한 친환경 주거단지 모형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외부인들은 그를 성공한 건축가로 알았지만 그의 내면은 여전히 채워지지 않은 공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빗소리가 커질수록 민준의 마음속에는 30년 전 그날의 기억이 또렷하게 되살아났어요. 책상 위 캘린더에 적힌 날짜를 바라보니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죠. 오늘은 4월 17일 그의 41번째 생일이었으니까요. 어린 민준의 11번째 생일날이었어요. 봄비가 내리는 아침, 아버지 김영호는 특별한 무언가를 사러 나간다고 약속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꼭 돌아올게. 우리 민준이 11살 생일 선물이 뭔지 궁금하지? 그 말을 남기고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집을 나섰죠. 그런데 그 미소가 마지막이었어요. 아버지는 그날 이후 돌아오지 않았고 민준의 생일은 축하가 아닌 기다림과 실망으로 채워졌습니다. 어머니는 남편을 찾아 경찰서에 신고했고 이웃들과 함께 마을 곳곳을 뒤졌어요. 하지만 김영호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아버지가 큰 빚을 지고 도망쳤다는 소문, 다른 여자와 함께 떠났다는 소문, 심지어 사고를 당했다는 소문까지. 어린 민준의 귀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왔어요. 밤마다 어머니가 혼자 울던 소리도 들렸죠. 처음에는 아버지가 곧 돌아올 거라고 믿었지만 날이 갈수록 그 믿음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창가에 앉아 남편을 기다리는 버릇이 생겼어요. 비가 오는 날이면 더 오래 창가에 앉아 있었죠. 비가 오는데 우산을 안 가져갔을 텐데. 어머니의 중얼거림은 민준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어머니의 그 습관은 변하지 않았어요. 완주에서의 생활이 힘들어지자 모자는 서울로 이사했지만 어머니는 새 집에서도 여전히 창가에 서서 먼 곳을 바라보곤 했죠. 민주는 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보며 점점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키워갔어요.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그 분노는 더 커졌습니다. 학교에서 아버지 참관 수업이 있을 때마다 친구들이 아버지와 함께 야구장에 간다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민준의 가슴 속에는 깊은 상처가 새겨졌죠. 우리 아버지는 죽었어. 친구들의 질문에 언제부턴가 이렇게 대답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죽은 것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대학에 진학해 건축을 공부하면서도 그 상처는 치유되지 않았죠. 오히려 성공에 대한 갈망으로 변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내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보여주겠다는 일종의 복수심 같은 것이었어요. 그렇게 민주는 자신의 상처를 성공이라는 겉옷으로 감추며 살아왔습니다. 성실함과 재능으로 유명 건축사무소의 대표가 되었지만 그의 설계도에는 언제나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이 있었죠. 3년 전 어머니는 오랜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어요. 병상에 누운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 창밖을 바라보았죠. 민준아, 어머니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가늘었습니다. 너의 아버지를 찾아보렴. 그 사람에게도 사정이 있었을 거야. 민주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 말을 무시했어요. 어떤 사정이 있었길래 30년 동안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어머니의 마지막 바람이었기에 속으로만 생각했죠. 그렇게 3년이 더 흘렀고 오늘도 민주는 빗소리를 들으며 과거의 기억 속에 빠져 있었어요. 사무실 문이 열리고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뉴스 보셨어요? 전북 완주에 사상 최악의 폭우가 내려서 마을 전체가 고립됐대요. 민주는 무심코 TV 화면을 바라봤어요.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전북 완주군 일대에 사상 최악의 폭우가 쏟아져 주민 3천여 명이 고립된 상태입니다. 저수지 범람 위험도 있어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물에 잠긴 마을의 모습이 비춰졌어요.
그 중에서도 익숙한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물속에 반쯤 잠긴 커다란 느티나무. 민준의 가슴이 갑자기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그곳은 분명 민준이 태어난 마을이었죠. 어릴 적 아버지와 함께 그네를 매달았던 바로 그 느티나무였습니다. 대표님, 괜찮으세요? 비서의 목소리에 민준은 정신을 차렸어요. 재난구 봉사자 모집한다고 했지? 내가 가볼게. 비서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죠. 네. 하지만 내일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민준은 이미 자켓을 집어들며 말했어요. 프레젠테이션은 박 이사에게 맡겨. 내가 꼭 가봐야 할 곳이야. 창밖의 빗소리가 점점 커져갔습니다. 마치 30년 전 그날처럼. 폭우는 서울에서 완주로 향하는 내내 민준의 차를 따라왔어요. 와이퍼가 빗물을 쓸어내는 소리가 마치 시계 초침처럼 규칙적으로 들렸죠. 3시간의 운전 끝에 완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도착했습니다. 민준은 재난봉사단 등록을 마치고 구호물자가 가득 실린 트럭에 올랐어요. 앞으로 며칠간 이곳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고향 마을을 돌아볼 생각이었죠. 건축하셨다고요? 다행이네요. 침수된 가옥 안전진단도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재난본부 직원의 말에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준의 전문성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분이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자리하고 있었죠. 왜 하필 지금 이곳에 오게 된 걸까? 트럭이 물에 잠긴 도로를 따라 천천히 나아갔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30년 전 민준의 기억 속 마을과 많이 달랐습니다.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서 있었고 도로도 넓어져 있었죠. 하지만 멀리서 보이는 산의 능선만큼은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을 입구, 물에 반쯤 잠긴 채 우뚝 서 있는 커다란 느티나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 나무 100년도 더 됐을 거예요. 이 마을의 상징이죠. 옆자리에 앉은 자원봉사자의 말에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요. 제가 어렸을 때 저 나무에 그네를 매달았었거든요. 여기 출신이셨군요. 자원봉사자의 눈이 커졌죠. 민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30년 전에 떠났어요. 그 후로는 한 번도 돌아오지 않았죠. 트럭이 마을회관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이곳이 현재 마을 주민들의 대피소로 사용되고 있었어요. 민주는 다른 봉사자들과 함께 구호물자를 내리기 시작했죠. 비록 30년 만의 귀향이었지만 지금은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당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마을회관 안은 대피한 주민들로 북적였어요. 아이들부터 노인들까지 모두 지친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민주는 물자를 나르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어쩌면 어린 시절 친구들이나 이웃들을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낯익은 얼굴은 보이지 않았죠. 여기 수건과 담요 더 필요합니다. 누군가 외쳤어요. 민주는 담요 상자를 들고 소리가 들려온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방 안쪽에서는 마을 주민들이 모여 무언가를 논의하고 있었어요. 그중 한 노인이 지도를 펼쳐놓고 지점들을 가리키고 있었죠. 이장님, 상류 쪽 저수지가 위험하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주민이 물었어요. 이장님이라 불린 노인은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군청에서 기술자들이 오기로 했어. 우리는 일단 독거노인분들 대피에 집중하자. 민주는 담요 상자를 내려놓으며 그 노인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허리는 약간 굽었지만 목소리에는 단단한 힘이 실려 있었죠. 민주는 어쩐지 그 뒷모습이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혹시 이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민준이 옆에 있던 주민에게 물었어요. 김영호 이장님이시지? 벌써 15년째 우리 마을 이장을 맡고 계셔. 민준의 손에서 담요가 바닥으로 떨어졌죠. 김영호. 민준의 아버지와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설마 아니겠지.
그때 이장이 몸을 돌렸고 민주는 그의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리가 멀고 조명이 어두워 자세히 보기 어려웠어요. 봉사자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우리 마을이 이 위기를 잘 넘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장의 인사말이 이어졌어요. 지금 가장 시급한 건 외딴 집에 홀로 계신 노인분들을 모시고 오는 일입니다. 자원해 주실 분 계신가요? 민주는 본능적으로 손을 들었어요. 그리고 덧붙여 말했죠. 저는 건축가라 가옥 안전진단도 할 수 있습니다. 이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그럼 박 반장과 함께 장수마을 쪽으로 가주시겠어요? 거기 독거노인 세 분이 아직 대피하지 않으셨거든요. 민주는 이장과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왠지 모를 긴장감이 온몸을 감쌌어요. 마치 오래된 상처를 건드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장수마을로 향하는 길은 물에 잠겨 있어 보트를 타야 했어요. 박 반장이라는 중년 남성과 함께 보트에 올라 노를 저었죠. 빗줄기는 여전히 거셌고 하늘은 어두웠습니다. 이장님, 참 대단한 분이시죠? 박 반장이 갑자기 말을 건넸어요. 15년 전에 이 마을에 오셔서 처음엔 말이 별로 없으셨어요. 뭔가 큰 상처가 있는 것 같았죠. 그런데 성실하게 일하시면서 주민들 신뢰를 얻으셨어요. 특히 홀로 사는 노인분들을 잘 돌보셨죠. 민주는 호기심이 생겼어요. 이장님에 대해 더 아시는 게 있나요? 박 반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가족 얘기는 잘 안 하시는데 매년 4월 17일이면 꼭 혼자 술을 드셔요. 그날은 아무도 이장님을 찾으면 안 된다는 게 마을의 불문율이 됐죠. 민준의 심장이 멈춘 듯 했어요. 4월 17일은 바로 민준의 생일이었습니다.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설마 정말 아버지일까? 그렇다면 왜 30년 동안? 저기 장수마을이 보입니다. 박 반장의 말에 민주는 정신을 차렸어요. 물에 반쯤 잠긴 집들 사이로 보트를 조심스럽게 나아갔습니다. 첫 번째 집에 도착해 노인을 대피시키고 두 번째 집으로 향하는 동안에도 민준의 머릿속에는 이장에 대한 생각이 가득했어요. 과연 그가 자신의 아버지일까? 만약 그렇다면 30년 동안 왜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을까? 그 질문들이 빗소리와 함께 민준의 머릿속을 울렸습니다. 마지막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어요. 가파른 언덕 위에 자리한 그 집은 다행히 물에 잠기지는 않았지만 주변 산사태 위험이 있었죠. 노인은 짐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혼자서는 못 내려갈 뻔했어요. 요즘 무릎이 말을 안 들어서. 민주는 노인의 짐을 들어주며 물었어요. 할머니, 혹시 김영호 이장님에 대해 오래 아셨나요? 노인은 민준을 유심히 바라보더니 대답했습니다. 왜 물어보나요? 그냥 궁금해서요. 노인은 한숨을 쉬었어요. 이장님은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기 오셨을 때는 얼굴에 슬픔이 가득했죠. 술 취하면 가끔 아들과 아내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둘 다 만날 수 없다고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았어요. 민준의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그 이장이 정말 자신의 아버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졌어요. 하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었죠. 일단은 주민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키는데 집중해야 했습니다. 보트를 타고 돌아오는 길, 민주는 이장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요. 마을에 돌아오면 그를 직접 찾아가 물어볼 생각이었죠. 하지만 마을회관에 도착했을 때 이장은 이미 다른 지역으로 구조활동을 나간 뒤였습니다. 이장님은 언제 돌아오세요? 민준이 물었어요. 글쎄요. 언제 돌아오실지 모르겠네요. 요즘 이장님은 거의 쉬지도 않고 주민들 구하러 다니세요. 봉사자 중 한 명이 대답했습니다. 민준은 이장을 기다리며 다른 봉사활동을 이어갔어요.
마을회관 청소부터 식사 준비, 노인들 돌보기까지.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계속 이장에 대한 생각이 맴돌았죠. 왼쪽 눈썹 위에 흉터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는 민준을 구하려다 다쳐서 그곳에 작은 흉터가 있었거든요. 밤이 깊어가도 이장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민준은 피곤에 지쳐 마을회관 구석에서 눈을 붙였습니다. 꿈속에서 어머니가 나타났어요.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 서 있는 어머니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했죠. 민준아, 아버지를 찾았니? 그 사람에게도 사정이 있었단다. 이튿날 아침 민준은 일찍 눈을 떴어요. 창밖으로는 빗줄기가 조금 잦아든 듯 했지만 여전히 마을 대부분은 물에 잠겨 있었죠. 재난본부에서는 오늘도 각 지역별로 봉사자들을 배치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어제 가지 못했던 북쪽 마을로 배정받았어요. 그곳은 산사태 위험이 있어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죠. 아침 식사를 마치고 트럭에 오르려는 순간 민준은 마을회관 앞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발견했어요. 그 가운데에는 어제 보았던 이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밤새 구조활동을 했는지 온몸이 진흙으로 뒤덮여 있었고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죠. 하지만 주민들을 안심시키는 그의 목소리만큼은 여전히 힘이 있었어요. 민준은 천천히 그 무리에 다가갔습니다. 이제 햇빛이 비치는 아침이니 이장의 얼굴을 더 잘 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아 가까이 다가가기 어려웠죠. 그때 누군가 민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어제 장수마을 다녀오셨다면서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뒤돌아보니 재난본부 직원이었어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죠. 네, 노인분들 3분 모시고 왔습니다. 오늘은 북쪽 마을로 가보실래요? 거기도 도움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민준은 잠시 이장을 바라봤어요. 아직 그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지만 지금은 구조 활동이 더 시급했죠. 네, 가겠습니다. 북쪽 마을로 향하는 길은 더 험했어요. 도로가 완전히 유실되어 군용 트럭을 타고 우회로로 가야 했죠. 봉사자들은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어제보다 상황이 더 심각해 보였거든요. 어제 밤사이 저수지 일부가 넘쳐서 북쪽 마을이 더 위험해졌어요. 운전석에 앉은 군인이 설명했어요. 지금 주민 대부분은 대피했지만 몇몇 집은 아직 고립된 상태예요. 그 말을 듣자 민준의 가슴이 더 조여왔습니다. 어쩌면 오늘은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트럭이 북쪽 마을 입구에 도착했을 때 이미 그곳에는 여러 구조대원들이 활동 중이었어요. 소방대원, 경찰, 자원봉사자들이 힘을 합쳐 고립된 주민들을 구조하고 있었죠. 민준도 곧바로 일에 합류했습니다. 물살이 생각보다 거셌어요. 보트를 타고 가옥을 확인하는 일은 쉽지 않았죠. 민준은 건축 지식을 활용해 위험한 가옥을 식별하고 그곳에 먼저 구조대원을 보내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주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했어요. 정오가 조금 지났을 무렵 갑자기 무전기에서 긴급 호출이 울렸습니다. 북쪽 다리 근처에 노부부가 고립됐습니다. 집이 무너질 위험이 있어요. 민준이 있던 구역에서 가장 가까웠기에 그는 즉시 2명의 구조대원과 함께 보트를 타고 현장으로 향했어요. 다리 근처에 도착하자 처참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오래된 목조 가옥이 물에 반쯤 잠겨 있었고 기둥이 휘청거리고 있었죠. 집 위쪽 창문에서는 노부부가 손을 흔들며 도움을 청하고 있었어요. 물살이 너무 세요. 보트로는 접근하기 어렵겠는데. 한 구조대원이 말했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다른 쪽에서 한 남자가 로프를 묶은 채 물살을 헤치며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몸을 숙인 채 물살과 싸우며 가옥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죠. 이장님이다. 누군가 외쳤어요. 민준의 시선이 그 남자에게 고정됐습니다. 김영호 이장은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나이에도 놀라운 체력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는 물살에 휩쓸리지 않도록 중심을 잘 잡고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가옥을 향해 나아갔죠. 뒤에서는 소방대원들이 로프를 잡고 그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 광경을 넋을 잃고 바라봤어요.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았죠. 그런데 이장이 가옥 근처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상류에서 큰 물살이 밀려왔습니다. 조심하세요! 민준이 본능적으로 외쳤어요. 이장은 그 소리에 고개를 돌렸고 그 순간 민준은 처음으로 그의 얼굴을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비록 주름이 많이 생겼고 머리카락은 하얗게 변했지만 그 눈빛만큼은 민준이 기억하는 아버지의 눈빛과 같았어요. 그리고 왼쪽 눈썹 위에 작은 흉터. 틀림없었습니다. 그는 민준의 아버지였어요. 민준의 가슴이 터질 듯이 뛰었죠. 30년 동안 그렇게 찾고 싶었으면서도 원망했던 사람, 그렇게 그리워했으면서도 미워했던 사람이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장은 민준을 알아보지 못한 채 다시 노부부를 구하는데 집중했어요. 큰 물살을 피해 가옥에 도착한 그는 노부부에게 안전장비를 착용시키고 소방대원들과 함께 그들을 안전하게 물 밖으로 이끌었죠. 구조가 완료되고 모두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후 민주는 이장에게 다가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자신을 소개해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원망과 분노가 여전히 가슴속에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아버지가 노부부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었던 모습에 존경심도 느꼈죠. 저기 이장님. 민준이 입을 열려는 순간 또다시 무전기에서 긴급 호출이 울렸어요. 서쪽 지역에 산사태 발생. 주택 세 채가 매몰됐습니다. 모든 가용 인력 출동 요망. 이장은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지금은 더 급한 일이 있어요. 그리고는 다른 구조대원들과 함께 서둘러 현장을 떠났죠. 민주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30년 만에 찾았지만 아직도 그에게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아버지는 살아있었고 이 마을의 이장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는 것을. 민준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엉켰죠.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번 재난이 끝나면 반드시 아버지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눌 것이라고. 산사태 현장의 구조 작업은 밤늦게까지 이어졌어요. 다행히 매몰된 주민들은 모두 생존해 있었지만 여러 명이 부상을 입어 긴급 후송이 필요했죠. 민준도 현장에서 있는 힘껏 도왔지만 김영호 이장과 제대로 마주할 기회는 없었습니다. 이장은 항상 가장 위험한 곳에서 주민들을 돕고 있었고 휴식 없이 현장을 누볐어요. 밤이 깊어 모든 구조 작업이 일단락되었을 때 민준은 지친 몸을 이끌고 마을회관으로 돌아왔습니다. 대피소로 사용되는 공간은 여전히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한쪽 구석에 마련된 간이 침대에서는 탈진한 봉사자들이 잠시 눈을 붙이고 있었어요. 민준도 그들 사이에 자리를 잡았죠.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오늘 본 아버지의 모습이 그리고 지난 30년간의 질문들이 맴돌았습니다. 왜 떠났는지, 왜 연락하지 않았는지, 왜 어머니를 평생 창가에서 기다리게 했는지. 답을 얻고 싶었지만 지금은 모두가 지친 상태였죠. 질문은 내일로 미뤄야 했어요. 그날 밤 민주는 또다시 꿈을 꿨습니다. 이번에도 어머니가 나타났지만 이번에는 아버지도 함께였어요. 두 사람은 느티나무 아래에 서서 민준을 부르고 있었죠. 민준아, 이제 진실을 알아야 할 때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새벽녘 민주는 누군가 어깨를 두드리는 느낌에 눈을 떴어요. 나이 지긋한 남성이 그를 깨우고 있었죠.
죄송합니다만 혹시 김민준 씨 맞으신가요? 이장님께서 찾으십니다. 민주는 벌떡 일어났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죠. 네, 저입니다. 이장님이 저를요? 네, 아침 식사 준비하는 동안 잠시 이장님 사무실로 와달라고 하셨습니다. 민주는 서둘러 세수를 하고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어요. 30년 만에 아버지와 제대로 대면하는 순간이 드디어 왔다고 생각하니 온몸이 떨렸습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어떤 질문을 먼저 해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했죠. 마을회관 한쪽에 마련된 작은 사무실 앞에 도착했을 때 민주는 잠시 멈춰섰어요. 문 앞에서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조심스럽게 노크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익숙하면서도 낯선 목소리였어요. 30년 전 그 목소리는 더 힘차고 밝았지만 지금은 세월의 무게가 더해져 있었죠. 민주는 천천히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김영호 이장은 작은 책상 앞에 앉아 지도를 보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피로로 가득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또렷했죠. 민준이 들어오자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침묵이 흘렀죠.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잊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30년의 세월과 그 사이에 쌓인 수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어요. 앉으시겠어요? 이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주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어요. 이제 더 가까이에서 그의 얼굴을 볼 수 있었죠.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이었지만 틀림없는 아버지의 얼굴이었습니다. 왼쪽 눈썹 위의 흉터는 어릴 적 민준을 업고 가다 넘어지면서 생긴 것이었어요. 어제 당신이 외친 소리를 듣고 돌아봤을 때 이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마음에 걸려서 주민들에게 물어보니 서울에서 온 김민준이라는 봉사자가 있다고 하더군요. 민주는 여전히 말을 잇지 못했어요. 복잡한 감정이 가슴속에서 소용돌이쳤죠. 당신이 정말 민준이 맞습니까? 이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민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는 김민준입니다. 당신의 아들이요. 그 말에 이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려다 비틀거렸고 민준이 급히 다가가 그를 부축했습니다. 그 순간 30년 만에 아버지와 아들이 처음으로 서로를 접촉했어요. 이장의 몸이 떨리는 것이 느껴졌죠. 앉으세요. 아버, 이장님. 민준이 그를 부축해 다시 의자에 앉혔어요. 이장님이라 역시 날 아버지라고 부르기 어렵겠지. 이장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지. 3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었으니. 침묵이 다시 찾아왔어요. 창밖에서는 빗소리가 들렸고 멀리서 구조 활동을 위한 스피커 소리도 들려왔습니다. 재난 상황은 계속되고 있었지만 이 작은 사무실 안에는 시간이 멈춘 듯한 기분이 감돌았죠. 왜 그렇게 갑자기 사라지셨나요? 민준이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그 질문은 30년 동안 그의 가슴 속에 자리 잡고 있었죠. 이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너의 생일이었지. 야구 글러브를 사주려고 나갔었어.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린 시절 그토록 야구 글러브를 갖고 싶어 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랐죠. 그런데 가게 앞에서 빚쟁이들에게 붙잡혔다. 이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사업에 실패해서 큰 빚을 지고 있었거든. 그들은 날 데려가 겁을 줬지. 그리고 최후 통첩을 했다. 돈을 갚지 못하면 가족에게 해를 입히겠다고. 민주는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그런 사연이 있었다니. 어머니조차 알지 못했던 이야기였죠. 그래서 결정했다. 너희를 지키기 위해 멀리 떠나기로. 이장은 손을 꽉 쥐었어요. 빚쟁이들이 나를 따라다니게 하고
너희에게는 접근하지 못하게.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지. 그럼 왜 한 번도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어머니는 평생 창가에서 아버지를 기다리셨다고요. 민준의 목소리에 억눌렀던 분노가 묻어났어요. 이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처음 몇 년은 정말 연락할 수 없었다. 빚쟁이들이 너희를 찾아갈까봐. 그 후에는 여러 곳을 떠돌며 빚을 갚기 위해 일했지. 10년이 지나서야 모든 빚을 갚을 수 있었어. 그래도 10년이면 충분했잖아요. 그 후로도 20년이나 더 지났는데. 민준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빚을 다 갚고 완주로 돌아왔을 때 너희는 이미 떠난 뒤였다. 이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이웃들에게 물어보니 어머니와 내가 서울로 이사했다고 했어. 주소도 모르고 그때는 지금처럼 인터넷도 없고 사람 찾기가 쉽지 않았지. 찾으려고 노력은 했나요? 민준이 물었어요. 이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번 서울에 가봤지. 하지만 김민준이라는 이름만으로는 찾기가 너무 어려웠어. 게다가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어요. 두려웠다. 너희를 버리고 간 아버지로 다시 나타나는 것이 너희 생활을 망치는 게 아닐까 걱정됐지. 민준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아버지의 이야기가 진실인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그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죠. 그리고 이 마을에서 15년간 이장으로 봉사하며 살아온 모습을 보면 그가 말하는 것이 사실일 가능성이 컸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시니? 이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민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죠.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폐암이었습니다. 이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는 의자에 깊이 몸을 묻으며 신음소리를 냈죠. 그렇구나. 내가 너무 늦었구나. 돌아가시기 전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를 찾아보라는 거였어요. 그 사람에게도 사정이 있었을 거라고. 이장의 어깨가 격렬하게 떨렸어요. 그는 얼굴을 손으로 가린 채 흐느꼈죠.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너희 어머니를,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민준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30년 동안 상상했던 재회의 순간은 이렇지 않았죠. 분노와 원망을 쏟아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눈앞에 있는 건 자신의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이는 슬픔에 잠긴 한 노인이었습니다. 꿈을 꿨어요. 민준이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가 느티나무 아래 서 계셨고 아버지를 용서하라고 하셨어요. 이장은 놀란 눈으로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나도 같은 꿈을 꿨다. 느티나무 아래서 너희 어머니가.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전율했어요. 우연일까? 아니면 어떤 신비한 연결이 있는 것일까? 그 질문에 답할 시간은 없었죠. 밖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고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이장님, 큰일 났습니다. 상류 저수지 2개의 균열이 생겼대요. 범람 위험이 있습니다. 이장은 즉시 자세를 바로 했어요. 아무리 개인적인 일이 있더라도 지금은 마을 주민들의 안전이 우선이었죠. 곧 가겠네. 대피 준비를 시작하게. 직원이 나가자 이장은 민준을 바라봤어요. 이야기를 마저 해야 하는데 지금은. 알아요. 민준이 말했죠. 주민들이 먼저예요. 저도 돕겠습니다. 이장은 고마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와 아들은 함께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밖에서는 비상 사이렌이 울리고 있었죠. 30년의 세월을 뛰어넘는 화해의 순간은 아직 완전히 오지 않았지만 첫걸음은 내딛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이장의 지시에 따라 마을 전체에 대피령이 내려졌어요. 상류 저수지 2개 생긴 균열이 점점 커지고 있었고 수압을 견디지 못하면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길 위험이 있었죠. 주민들은 신속하게 높은 지대로 이동했고 구호물자도 안전한 장소로 옮겨졌습니다. 민준은 아버지 옆에서 주민 대피를 도왔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아직 많은 이야기가 오가지 않았지만 함께 일하는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깊어졌죠. 민주는 아버지가 얼마나 마을 사람들의 신뢰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헌신적으로 일하는지를 직접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대피 작업이 거의 끝나갈 무렵 이장이 민준에게 다가왔어요. 주민 대부분은 안전하게 대피했네. 하지만 아직 한 가지 문제가 남았어. 무슨 일인가요? 민준이 물었죠. 저수지 둑을 직접 확인해봐야 해. 이장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기술자들이 오고 있지만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야 대응 계획을 세울 수 있거든. 민준의 눈이 커졌어요. 그건 너무 위험하지 않나요? 둑이 무너지면. 그래서 내가 혼자 가려고 했네. 이장이 말했죠. 하지만 너가 건축가라면 함께 가주겠나? 너의 전문 지식이 도움이 될 것 같아. 민준은 잠시 망설였어요. 위험한 임무였지만 아버지를 혼자 보낼 수는 없었죠. 함께 가겠습니다. 두 사람은 필요한 장비를 챙기고 지프차를 타고 상류로 향했어요. 도로 대부분이 물에 잠겨 있어 우회로를 이용해야 했죠. 빗줄기는 여전히 거셌고 하늘은 어두웠습니다. 가는 내내 두 사람은 침묵을 지켰어요. 너무 많은 이야기를 나눠야 했지만 지금은 눈앞의 위기를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했죠. 저수지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했어요. 둑 일부가 이미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고 물이 새어나오고 있었죠. 민주는 전문가적 시선으로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긴급 보강 작업이 필요해요. 균열이 더 커지면 둑 전체가 무너질 수 있어요. 이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군에서 모래주머니를 보내기로 했어. 하지만 지금 당장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해. 두 사람은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자재들을 모아 임시 보강 작업을 시작했어요. 빗속에서 작업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아버지와 아들은 묵묵히 힘을 합쳤죠. 작업 중에 이장이 문득 말을 걸었습니다. 너가 건축가가 됐구나. 어렸을 때부터 블록 쌓기를 좋아했었지. 민주는 잠시 손을 멈추고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기억하고 계셨네요. 모든 걸 기억하고 있단다. 이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가 처음 걸음마를 배웠을 때, 첫 글자를 썼을 때, 그리고 내가 떠난 그날까지. 민주는 다시 작업을 이어갔지만 마음속에는 감정의 파도가 일었어요. 아버지가 그토록 자신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어땠니? 이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민주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죠. 강한 분이셨어요. 혼자서 저를 키우시느라 정말 고생하셨지만 한 번도 불평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겠지. 너희 어머니는 늘 강인했으니까. 이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항상 창가에서 아버지를 기다리셨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죠. 비가 오는 날이면 더 오래 창가에 앉아 계셨고요. 이장의 손이 멈췄어요. 그는 멍한 표정으로 먼 산을 바라봤죠. 내가 정말 큰 잘못을 했구나. 그때였어요. 갑자기 둑 위쪽에서 큰 소리가 났고 균열이 급격히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러서! 이장이 민준을 밀치며 소리쳤어요. 두 사람은 급히 안전한 거리로 물러섰죠. 다행히 둑 전체가 무너지지는 않았지만 상황은 점점 위험해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어. 무전으로 상황을 알리고 모래주머니를 최대한 빨리 보내달라고 요청해야 해. 이장이 말했어요. 하지만 무전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죠. 폭우로 인해 신호가 약해진 듯 했습니다. 내가 직접 내려가서 알려야겠어. 이장이 결심한 듯 말했어요. 제가 갈게요. 민준이 자원했죠. 저는 젊으니까 더 빨리 갔다 올 수 있어요. 이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너는 이 지형에 익숙하지 않아. 게다가 비상사태니까. 마을 이장인 내가 가는 게 맞아. 두 사람이 서로를 설득하려는 찰나 더 큰 소리와 함께 두 개 균열이 크게 확장됐습니다. 물이 빠르게 새어나오기 시작했어요. 상황이 급박해지자 이장이 결단을 내렸죠.
함께 가자. 두 사람이 빠르게 움직이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거야.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신속하게 차에 올라 마을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내려오는 길은 올라갈 때보다 훨씬 위험했어요. 폭우로 도로 일부가 유실되어 있었고 작은 산사태가 여기저기서 발생하고 있었죠. 산비탈을 내려오던 중 갑자기 차 앞쪽으로 토사가 쏟아졌어요. 이장은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미끄러운 도로에서 차는 제동되지 않고 미끄러졌죠. 조심해! 민준이 외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차는 도로 가장자리를 넘어 경사면을 따라 굴러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몇 번의 충격 후 차는 나무에 걸려 겨우 멈췄어요. 민주는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를 살폈죠. 이장은 의식이 있었지만 머리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민준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 그냥 긁힌 것뿐이야. 이장이 대답했지만 그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죠. 차에서 나오려고 시도했지만 차체가 너무 기울어져 있어 위험했어요. 게다가 계속되는 폭우로 경사면이 불안정해 보였죠. 민주는 무전기를 잡았지만 여전히 신호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기다려야 할 것 같아요. 구조대가 우리를 찾을 거예요. 민준이 말했어요. 이장은 고개를 저었죠. 그럴 시간이 없어. 지금 저수지둑이 무너지면 마을 전체가 위험해. 하지만 아버지 상태가... 민준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나는 괜찮아. 이장이 단호하게 말했죠. 너가 먼저 올라가. 차 뒤쪽으로 나가면 경사가 완만해. 내가 뒤따라갈게. 민준은 망설였지만 상황이 급박했기에 아버지의 말을 따랐어요. 조심스럽게 차 뒤쪽으로 빠져나와 경사면을 올라가기 시작했죠. 몇 미터 올라간 후 뒤를 돌아보니 아버지도 차에서 나와 따라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움직임은 불안정했고 왼쪽 다리를 절고 있었죠. 다리를 다치셨어요? 민준이 돌아가려 했어요. 계속 가. 나는 천천히 따라갈게. 이장이 소리쳤죠. 민준은 내키지 않았지만 어서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는 생각에 계속 올라갔어요. 도로에 도착한 그는 마을 방향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행히 구조대원들을 만났죠. 민주는 저수지 상황과 차 사고에 대해 신속하게 설명했어요. 아버, 이장님이 차에서 나오다가 다치셨어요. 빨리 도와주세요. 구조대원들은 즉시 장비를 챙겨 민준과 함께 사고 현장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도착했을 때 아버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죠. 차만 그대로 나무에 걸려 있었을 뿐이었어요. 이장님, 어디 계세요? 구조대원들이 소리쳤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민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주변을 살피던 중 경사면 아래쪽에서 뭔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죠. 조명을 비춰보니 이장이 비탈을 따라 미끄러져 내려간 모습이 보였어요. 저기요! 민준이 외쳤습니다. 구조대원들은 신속하게 로프를 설치하고 아래로 내려갔어요. 민준도 따라 내려갔죠. 이장은 의식이 있었지만 왼쪽 다리가 바위에 끼어 있었고 상황은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괜찮으세요? 민준이 아버지 곁에 무릎을 꿇었어요. 민준아. 이장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그의 눈에는 안도감이 어렸죠. 다행이다. 무사해서. 구조대원들이 장비를 사용해 바위를 들어 올리는 동안 민준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크게 울렸고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저수지는 마을 사람들은 이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군부대에서 모래주머니 작업 중이라고 해요. 주민들도 모두 안전하게 대피했고요. 민준이 아버지를 안심시켰죠. 이장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어요. 그리고 이어진 말은 민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너가 여기 있어서 다행이야. 30년 만에 널 다시 만나다니. 구조대원들이 마침내 바위를 들어 올려 이장의 다리를 자유롭게 했어요.
그러나 상태는 좋지 않았죠. 다리뼈가 부러진 듯 했고 출혈도 심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응급처치를 하는 동안 민주는 계속 아버지의 곁을 지켰어요. 민준아, 이장이 힘겹게 입을 열었죠. 혹시 나를 원망하니? 이제 병원으로 이송하겠습니다. 구조대원이 말했어요. 민주는 고개를 저으며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죠. 걱정 마세요. 제가 같이 갈게요. 폭풍우 속에서 3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아버지와 아들은 다시 하나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아직 풀지 못한 많은 의문과 상처가 남아 있었지만 이제 적어도 서로를 이해하려는 첫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꿈속에서 어머니는 미소 지으며 지켜보고 있었죠. 이장은 군용 헬리콥터로 인근 종합병원으로 이송됐어요. 상황이 위급하여 일반 구급차로는 빠른 이송이 어려웠기 때문이죠. 민주는 아버지와 함께 헬리콥터에 타고 싶었지만 공간 제한으로 의료진만 동승할 수 있었습니다. 대신 그는 최대한 빨리 병원으로 가겠다고 약속했어요. 마을로 돌아온 민주는 저수지 상황을 확인했죠. 다행히 군부대와 소방서에서 신속하게 대응하여 둑을 임시로 보강한 상태였어요. 위기는 일단 넘긴 듯 했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민주는 아버지의 조언에 따라 마을 주민들의 대피소 상황을 점검하고 임시로 이장 업무를 도왔어요. 이장님 아드님이셨어요? 한 노인이 민준에게 다가와 물었죠. 민준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런데 어떻게 아셨어요? 눈빛이 똑같아요. 노인이 미소를 지었죠. 이장님께서 술 취하셨을 때 가끔 아들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내 아들 민준이가 있다면 하고요. 민준의 가슴이 아려왔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자신을 그리워했다니. 30년 동안 그는 아버지를 증오하며 살았지만 아버지는 계속 그를 마음에 품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대피소 업무를 마치고 민주는 즉시 병원으로 향했어요. 인근 도시의 종합병원까지는 1시간 정도 걸렸죠. 도착하자마자 응급실로 달려갔지만 아버지는 이미 수술실로 옮겨진 상태였습니다. 다리 골절이 심각하고 내부 출혈도 있어 긴급 수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의사가 설명했어요. 민주는 수술실 앞 의자에 앉아 기다렸죠. 병원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어느새 밖은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죠. 피로가 몰려왔어요. 민주는 눈을 감았고 어느새 꿈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꿈에서 그는 고향 마을의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 서 있었어요. 어머니가 그 나무 아래에서 미소를 짓고 있었죠. 민준아, 아버지를 찾았구나. 어머니의 목소리는 마치 바람 같았어요. 어머니, 왜 아버지는 우리를 떠났나요? 왜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나요? 민준이 물었죠. 어머니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사람의 마음은 복잡한 거란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떠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 수도 있어. 하지만 어머니는 평생 기다리셨잖아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죠. 그래, 그건 내 선택이었단다. 어머니가 대답했어요. 너희 아버지도 자신의 방식으로 너희를 사랑했어. 지금은 너가 그를 이해해 줄 때야. 그때 다른 인형이 느티나무 뒤에서 나타났어요. 젊은 모습의 아버지였죠. 그는 민준의 11번째 생일에 입었던 옷을 그대로 입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미안하다. 젊은 아버지가 말했어요. 너 생일에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민준은 꿈속에서도 눈물이 흘렀죠. 아버지. 너가 원망해도 당연해. 아니, 야, 민준아. 지금 너의 아버지는 너의 용서가 필요해. 그가 떠난 건 너희를 지키기 위해서였단다. 꿈속의 장면이 갑자기 변했어요. 이제 민주는 30년 전의 장면을 목격하고 있었죠.
아버지가 빚쟁이들에게 붙잡혀 협박당하는 모습, 가족을 지키기 위해 눈물을 삼키며 멀리 떠나는 모습, 그리고 해가 갈수록 더 깊어지는 그의 슬픔을. 일어나세요. 누군가 민준의 어깨를 흔들었어요. 민준은 눈을 떴죠. 간호사가 그를 깨우고 있었습니다. 수술이 끝났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면담하고 싶어 하세요. 민준은 급히 일어났어요. 꿈이 너무 생생해서 현실과 구분이 잘 되지 않았죠. 하지만 이제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의사를 따라 진료실로 들어간 민준은 긴장된 표정으로 아버지의 상태를 물었어요.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죠. 다만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 회복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특히 다리 골절이 심각해서 재활 치료가 필요할 겁니다. 민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면회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마취해서 깨어나는 중이라 내일 아침에 가능할 것 같네요. 의사가 대답했죠. 병원 근처 모텔에 묵기로 한 민준은 방에 들어서자마자 피로에 지쳐 침대에 쓰러졌어요. 그날 밤에도 그는 꿈을 꿨습니다. 이번에도 느티나무 아래였지만 이번에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함께 손을 잡고 서 있었죠. 두 사람은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민준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준은 일찍 일어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집중 치료실에 있는 아버지는 이제 의식이 돌아온 상태였어요. 민준이 병실에 들어서자 아버지는 약하게 미소를 지었죠. 오래 기다렸니? 이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어요. 민준은 아버지 곁에 앉았죠. 아니요, 전혀요. 어떠세요? 살 것 같다. 이장이 작게 웃었어요. 마을은 어떻게 됐니? 다행히 저수지 2기 보강되어 위기는 넘겼어요. 주민들도 모두 안전하고요. 민준이 대답했죠. 이장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잠시 침묵 후에 물었습니다. 어제 밤 또 꿈을 꿨니? 민준의 눈이 커졌어요. 네, 어머니와 아버지가 느티나무 아래에 계셨어요. 이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죠. 나도 똑같은 꿈을 꿨다. 너희 어머니가 우리 셋이 함께 있는 모습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우연을 넘어선 무언가였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영혼이 두 사람을 화해시키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았죠. 민준아. 이장이 떨리는 손을 내밀었어요. 민준은 아버지의 병상 곁에 앉아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어요. 의사들이 아버지의 상태를 살피러 나간 사이 두 사람만의 시간이 주어졌죠. 그동안 쌓인 질문들을 하나씩 풀어갈 기회였습니다. 폭우가 없었다면 우리는 평생 만나지 못했을지도 모르겠네요. 민준이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병실 창으로 보이는 하늘은 며칠 만에 처음으로 맑았죠. 먹구름이 걷히고 햇살이 비치는 모습이 마치 그들의 상황과 닮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끝까지 아버지가 돌아오실 거라 믿으셨어요. 민준이 말을 이었어요. 매일 창가에서 기다리셨죠. 아버지의 목소리는 비통했습니다. 그게 나를 더 괴롭혔다.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었던 시간들. 민준은 병상 테이블 위에 놓인 낡은 지갑에 시선이 머물렀어요. 아버지는 그의 시선을 알아챘는지 지갑을 집어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꺼낸 것은 색이 바랜 가족사진 한 장이었어요. 어린 민준과 어머니, 그리고 젊은 시절의 아버지가 느티나무 아래서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이것 하나만 가지고 다녔단다. 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내가 떠난 이유를 내가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민준은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유년 시절의 기억이 파편처럼 떠올랐어요. 느티나무에 매달린 그네, 아버지의 어깨에 올라타 세상을 내려다보던 순간
어머니의 따뜻한 웃음소리, 그리고 갑자기 사라진 행복의 파편들. 그리고 이걸 보여주고 싶어. 이장이 약하게 말했어요. 간호사에게 내 개인 물품 중 작은 상자를 가져다 달라고 해줄래? 민준이 간호사를 불러 부탁하자 곧 작은 나무 상자가 전달됐어요. 이장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죠. 그 안에는 오래된 야구 글러브가 있었습니다. 이건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의 11살 생일 선물이야. 이장이 말했죠. 그날 사려고 했던 30년 동안 간직해왔어. 민준은 글러브를 조심스럽게 손에 들었어요. 낡고 색이 바랜 글러브였지만 그 안에는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민준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30년의 분노와 원망이 눈 녹듯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30년 만에 처음으로 민준은 그를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 한마디에 이장의 눈에서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어요. 병실 창밖으로는 비가 그치고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죠. 마치 30년의 폭풍우가 마침내 끝나고 새로운 날이 시작된 것처럼 아버지의 회복은 의사들의 예상보다 더뎠어요. 고령의 오랜 무리가 겹친 탓에 쉽게 호전되지 않았죠. 민주는 서울 건축사무소 일을 동료들에게 맡기고 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병원 근처 모텔에 장기 투숙하며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병실을 지켰어요. 간호사들은 아들의 헌신적인 모습에 감동했고 환자 면회 시간이 지나도 특별히 병실에 남을 수 있게 배려해 주었습니다. 이러다 너 일에 지장 있는 거 아니니? 아버지의 물음에 민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제가 대표라서 좀 융통성이 있거든요. 민준의 대답에 아버지는 안심한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번 2주째 완주에서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폭우가 완전히 그쳤고 피해 복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마을 주민들은 이장의 쾌유를 빌며 성금을 모았고 이장 대리를 맡은 부의장이 민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존경과 감사를 전하는 부의장의 말에 민준은 뭉클함을 느꼈어요. 아버지가 이 마을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실감할 수 있었죠. 병상에 누운 아버지는 매일 마을 소식을 궁금해했습니다. 몸은 병상에 묶여 있어도 마음은 여전히 마을 사람들을 걱정했어요. 민주는 마을에서 온 소식을 전하고 간간히 아버지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30년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지만 조금씩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 소중했어요. 마을에 돌아가면 내가 살던 집을 꼭 보여주고 싶구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민주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어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어릴 적 기억이 가물가물해서요. 이번 3주째 되던 날, 민준이 아침 일찍 병실에 도착했을 때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밤사이 아버지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었다는 소식이었어요. 내부 출혈이 재발하여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죠. 민주는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겨우 찾은 아버지를 다시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수술은 6시간 넘게 진행됐습니다. 민주는 수술실 앞 의자에 앉아 꼼짝도 하지 않고 기다렸어요. 평생 원망했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고 있었죠.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이 떠올랐고 꿈에서 본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주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저 아버지가 무사히 이 위기를 넘기고 이제부터라도 함께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가족분 되시죠? 의사의 부름에 민주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 아들입니다. 어떻게 됐나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의사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수술은 일단 성공적이었지만 상태가 매우 위중하다고 했어요. 특히 심장에 무리가 많이 갔고 다음 24시간이 고비라는 설명이었죠. 민주는 의사의 말을 들으며 손에 땀이 배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겨진 아버지는 각종 의료 장비에 연결된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아버지, 제발 버텨주세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아버지를 바라보며 민주는 속으로 간절히 빌었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병원 로비의 소파에서 눈을 붙였어요. 깊은 잠에 들었을 때 또다시 그 꿈이 찾아왔습니다. 느티나무 아래 어머니가 서 있었고 이번에는 젊은 모습의 아버지도 함께 있었어요. 두 사람은 행복하게 웃고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작별 인사 같은 느낌이 들었죠. 어머니가 민준에게 손을 내밀었고 민준이 그 손을 잡으려는 순간 눈을 떴습니다. 이상한 예감에 번뜩 일어난 민준은 곧바로 중환자실로 달려갔어요. 중환자실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심장이 멈춘 것이었어요. 의사들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며 필사적으로 아버지의 생명을 구하고자 했지만 결국 새벽 3시 27분 김영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30년 만에 아들을 다시 만나고 겨우 한 달을 함께 보낸 후에요. 민주는 망연자실한 상태로 병원 절차를 밟았습니다. 장례식을 위해 아버지의 시신을 고향 완주로 이송하기로 결정했어요. 아버지가 15년 동안 헌신한 마을에서 마지막 가시는 길을 배웅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죠. 부의장에게 연락하자 마을 전체가 슬픔에 잠겼습니다. 모든 주민이 장례식에 참석하겠다는 뜻을 전해왔어요.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민주는 작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30년 전 민준의 생일 선물로 준비했던 야구 글러브가 고이 보관되어 있었어요. 시간이 많이 흘러 가죽은 낡고 딱딱해졌지만 그 안에 담긴 아버지의 사랑만큼은 여전히 따뜻했죠. 글러브 아래에는 오래된 편지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민준에게라고 쓰여 있었어요.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민준아, 아빠가 너의 곁을 떠나야 한다면 이유가 무엇이든 언젠가는 이해해 주길 바란다. 아빠는 항상 너를 사랑한다. 꼭 행복하게 살아다오. 단순하고 짧은 글이었지만 그 안에는 아버지의 모든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민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 동안 품었던 원망과 분노가 눈 녹듯 사라지고 이제는 깊은 이해와 용서만이 남았어요. 비록 아버지는 떠났지만 그가 마음속 깊이 자신을 사랑했다는 것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민준의 마음은 위로받았습니다. 상자 속에서 발견한 낡은 사진 한 장,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어린 민준이 느티나무 아래서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죠. 아버지의 장례식은 완주 마을 전체가 참여한 가운데 엄숙하게 치러졌어요. 비록 혈육은 민준 혼자였지만 15년 동안 아버지가 헌신했던 마을 주민들이 모두 가족이 되어 마지막 길을 배웅했죠. 추모 행렬은 마을을 가로질러 지나갔고 그 길에는 아버지를 기리는 현수막과 조화가 가득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증언을 들으며 민주는 이곳에서의 아버지가 얼마나 존경받는 인물이었는지 새삼 실감했어요. 이 이장님은 우리 마을의 은인이었어요. 한 노인이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다른 주민은 눈물을 훔치며 덧붙였어요. 폭우가 올 때마다 제일 먼저 위험한 곳으로 달려가셨죠. 장례를 마친 후 민주는 아버지가 살던 집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아버지의 집은 마을 외곽의 조용한 언덕 위에 자리한 작은 한옥이었어요. 소박하지만 아늑한 공간이었죠. 거실 벽에는 민준과 어머니의 오래된 사진이 걸려 있었고 책상 서랍에는 민준의 어린 시절 그림과 편지들이 고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떠난 가족을 한시도 잊지 않고
마음에 품고 살아왔던 거예요. 특히 눈에 띈 것은 달력이었습니다. 매년 4월 17일 민준의 생일에는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어요. 그날만큼은 절대 마을 일정을 잡지 않았다는 부의장의 설명이 덧붙여졌죠. 아버지는 30년 동안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아들의 생일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주는 그 달력들을 보며 가슴이 저며오는 아픔을 느꼈어요. 아버지의 서재에서는 더 놀라운 발견이 이어졌습니다. 민준이 신문이나 잡지에 실린 기사, 수상 소식 등이 모두 스크랩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민준의 건축사무소 홈페이지를 프린트해 둔 것까지 있었죠. 아버지는 멀리서나마 아들의 성장과 성공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노력과 정성에 민준은 북받치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 민준은 아버지의 방에 앉아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집 정리를 거의 마쳤을 때 부의장이 찾아왔어요. 그는 민준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아버지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남겨둔 유언장이었죠. 봉투 안에는 집 증서와 함께 짧은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사랑하는 아들 민준에게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준 하늘에 감사한다. 이제 내가 떠나더라도 후회는 없구나. 다만 내가 이곳 마을과 인연을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 너의 재능으로 이 마을이 더 아름다워질 수 있을 거야. 민준은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을 가슴에 담았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길, 마을 입구에 커다란 느티나무를 지나며 그는 차를 세웠어요. 그 나무 아래 서서 30년 전의 기억을 더듬었죠. 아버지와 함께 그네를 타던 순간 어머니가 웃으며 지켜보던 모습. 마치 어제의 일처럼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민주는 조용히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3개월 후 민주는 완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의 건축팀과 함께였죠. 폭우로 피해를 입은 마을을 재건하는 프로젝트를 맡게 된 것입니다. 민주는 아버지의 집을 베이스 캠프 삼아 마을 재건 작업에 몰두했어요. 친환경 자재와 전통 한옥의 미를 살린 설계로 마을은 조금씩 새롭게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장님이 보시면 정말 좋아하셨을 거예요. 주민들은 민준의 작업을 보며 감탄했어요. 작업이 한창이던 어느 날, 민준은 마을 입구 느티나무 옆에 작은 공원을 조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곳에는 아버지를 기리는 작은 비석과 쉼터가 마련되었어요. 비석에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김영호를 기억하며라는 문구가 새겨졌죠. 공원 준공식 날, 하늘에서는 부드러운 봄비가 내렸습니다. 마치 축복의 의미처럼요. 재건 작업이 마무리될 무렵 민주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서울의 건축사무소는 유지하되 완주에도 지사를 설립하기로 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은 그대로 보존하면서 일부를 사무실로 개조했죠. 이제 그는 서울과 완주를 오가며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도시의 현대적 건축과 시골의 전통적 요소를 융합한 그의 설계는 큰 주목을 받기 시작했어요. 1년 후 완주 재건 프로젝트는 대한민국 건축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수상 소감에서 민주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렸어요. 가족을 지키기 위해 30년을 희생한 한 남자의 이야기, 그리고 폭우가 가져다 준 기적 같은 재회에 대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에 감동했고 완주 마을은 재회의 마을로 새롭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매년 4월 17일 민준의 생일이자 아버지를 처음 만난 날에는 마을 축제가 열렸어요. 느티나무 아래에서 주민들과 방문객들이 모여 음식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었죠. 민주는 이날만큼은 반드시 완주에 있었습니다. 느티나무 아래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며 어머니와 아버지를 생각했어요. 가끔 꿈에서는 여전히 그들을 만납니다. 느티나무 아래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제 그 꿈은 더 이상 슬픔을 가져다 주지 않았죠. 대신 따뜻한 위로와 평화를 전해주었습니다. 30년의 상처는 폭우와 함께 씻겨 내려갔고 새로운 시작이 그 자리를 채웠어요. 민주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정한 용서와 화해가 가져다주는 치유의 힘을 말이에요. 아버지, 어머니, 저 잘 지내고 있어요. 민주는 종종 느티나무 아래서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부드러운 바람이 그의 속삭임에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마치 어머니와 아버지가 여전히 그를 지켜보고 있다는 듯이요. 폭우가 가져다준 기적 같은 재회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민주는 아버지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며 그 뜻을 이어 살아가기로 했어요.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보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봄날, 완주 마을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났어요. 민준의 설계로 지어진 새 건물들은 전통과 현대를 조화롭게 융합해 마을의 생기를 불어넣었죠. 특히 마을 중심에 세워진 문화센터는 지역 주민들의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이 건물 입구에는 김영호 기념관이라는 작은 공간이 마련되었어요. 아버지의 사진과 함께 그가 마을에 기여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었죠. 민주는 매달 한 번씩 서울과 완주를 오가며 생활했습니다. 아버지의 집은 그대로 보존하여 제2의 집으로 삼았어요. 서울에서의 바쁜 일상 속에서도 이곳에 오면 마음이 편안해졌죠. 아버지의 흔적이 남아있는 이 공간에서 민주는 비로소 자신의 뿌리를 찾은 느낌이었습니다. 느티나무 아래 조성된 공원은 마을의 중심 휴식 공간이 되었어요. 아이들은 그네를 타며 웃음소리를 퍼뜨렸고 노인들은 벤치에 앉아 옛 이야기를 나누었죠. 민주는 이곳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했던 짧지만 소중한 순간들을 생각했어요. 이제는 그 기억들이 아프지 않았죠. 오히려 감사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서울의 건축사무소는 영호 디자인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딴 것이었죠. 민주는 아버지로부터 배운 헌신과 진정성을 설계에 담으려 노력했습니다. 그의 건축물들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닌 사람들의 삶과 이야기를 담는 공간으로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때때로 민주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묘소를 함께 찾았습니다. 비록 생전에는 30년을 떨어져 있었지만 이제 두 사람은 영원히 나란히 누워 있었어요. 민주는 그들의 묘 앞에 무릎을 꿇고 이야기를 나누었죠. 자신의 일상, 완주 마을의 변화,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을 딴 장학재단 설립 소식까지 부모님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대화였습니다. 완주 마을 사람들에게 민주는 이제 영호 이장님의 아들로 불렸어요. 그 호칭이 민준에게는 세상 어떤 직함보다 자랑스러웠죠. 아버지가 마을을 위해 헌신했듯 민준도 자신의 방식으로 마을에 기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아이들을 위한 건축 교실을 열고 폭우와 같은 자연재해에 대비한 안전한 마을 설계를 연구했어요. 민준의 삶은 아버지를 만나기 전과 후로 나뉘었습니다. 전에는 성공과 인정을 향한 끝없는 질주였다면 이제는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찾는 여정이 되었어요. 성공의 정의가 바뀐 것이죠. 자신의 이름을 빛내는 것보다 아버지의 뜻을 이어 다른 이들의 삶에 빛을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삶은 때로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폭우를 내립니다. 그 비는 모든 것을 쓸어가기도 하지만 동시에 오랜 상처를 씻어내고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하기도 해요. 민준에게 그 폭우는 30년의 상처를 지우고 진정한 화해와 이해의 문을 열어준 축복이었죠. 아버지의 빈자리는 여전히 아프지만 이제 그 공간은 감사와 사랑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